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나이도 팔팔한데 왜 벌써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살을 날린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살면서 숱한 신기한 장면들은 다 보고 자랐지만 이런 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귀하면 남의 가족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법 아닌가요? 어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 건지 저는 이 상황이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보게 된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꽤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제가 영재라서도 아니고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워낙 유명하고 특이하신 분이라서 그 시선이 저한테까지 줄줄이 쏟아지게 된 것이었죠. 여기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점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꽤 유명한 장군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직한 장군님의 목소리를 내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엄청나게 무서워했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정말 용하시고 또 집안에 큰일이 생길 것을 미리미리 점지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1년치 예약이 꽉 차서 매년 1월 1일에 예약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줄지어 서서 점을 칠 날짜를 받아가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딱 2번만 점을 보셨거든요. 요즘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모시고 있는 장군님이 전쟁터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던지라 신이 되어서는 일주일에 2번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딱 2번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을 하시면서 버는 돈이 저희 부모님의 월급보다 몇 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꽤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관심을 전부 다 받았죠. 그 이유는 신내림이라는 게 대물림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그렇긴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 전부 다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가족력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신이 찾아왔는데 내림굿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는 신이 따라붙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신기가 살짝은 있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날에는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남의 집안 대소사는 다 알아보시면서도 우리 가족들의 점은 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발설하게 되면 청기가 노해서 외할머니나 외할머니께서 모시는 신이 천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점을 봐주지 않아? 할머니, 난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 같아? 나 부자 될 수 있어? 시끄럽다. 내가 발설을 하면 천기누설이라고. 화를 입으니까 말을 아끼는 게야. 내가 알려줘야만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알려주지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도 복권 당첨 같은 건 장군님이 안 알려주시나? 떼게. 아이고 이 철없는 것을 어찌할꼬. 쉔소리 할 거면 나가서 공부나 해라. 사람 가려가면서 점을 치냐 싶으시겠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바로 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시는 것처럼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수준의 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오늘 일진이 사납다. 곧 먹구름이 들이오겠구나 하시면서 언질은 가끔 주시긴 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늘 바쁘셨어요. 일주일에 이틀 일을 하셨지만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수련도 하셔야 했고 신당을 뒤집듯이 청소도 하셔야 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어야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찾아오는 내린병에 걸린 사람들을 쉬이 쫓아내지 못하셨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신딸, 신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그중에는 가짜들도 섞여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모시는 장군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돈을 보고 내림을 받아보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솎아내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용하다는 말에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줄을 지어서 점을 보러 다녔으니까 주변에서도 하나같이 저를 보고 신기한 얼굴로 물어보곤 했었죠. 누구도 온 적 있냐? 너네 할머니가 정말 용하냐? 그럼 너 대학 어디 간대? 너 나중에 돈 잘 번다고 해. 이런 질문들까지 끊임없이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로 싫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할머니와 가까이 살았었기 때문에 동네에 제가 우리 할머니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는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던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서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더더욱 몰라서 난감해 하셨는데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서울로 가면 길이 열릴 거다 하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가족의 점을 쳐주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피하셨던 외할머니셨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무조건 가야겠다 싶으셨대요. 강원도에서 16살까지 살았던 저는 하루아침에 정말 야반도주라도 하듯이 서울로 떠나오게 되었어요.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무척이나 싫었었지만 막상 서울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서울에 와서 취직부터 해야겠다고 아버지께서는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전부 다 잘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무려 8개월 동안 부모님께서 취직이 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 주시는 생활비로 생활을 이어갔죠. 도대체 왜 서울에 오라고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했었는데 딱 8개월째 되는 날 저희 아버지께서 길에서 쓰러진 노인 한 분을 살려냈고 그 노인분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는 부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고맙다면서 보상금을 쥐어주신 것은 물론이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취업 자리까지 알선을 해주셨어요. 그 노인분네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조금 큰 회사가 있었는데 때마침 직원을 뽑고 있다는 말에 아버지를 추천해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입사를 하실 수 있었죠. 강원도에서 일을 했던 거에 비하면 노동의 강도도 낮고 돈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노인분께서는 그 뒤로 저희 아버지께 고맙다고 같이 가족들 전부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노인분의 아들 부부나 저희 부모님이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렇다 치지만 그 자리에 제가 왜 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TV나 보는 게 더 행복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고 제 또래 아이도 하나 온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의 손주가 저랑 동갑이라고 했어요. 어색하게 자리에 끌려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딱 맞은편에 앉은 공부 잘하게 생긴 범생이는 누가 봐도 재미없다는 눈치를 하고 있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서로 부모님들께서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연락처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 나이대에는 그렇잖아요. 이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좀 부끄러운 나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 손주가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꽤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앞에 앉은 손주는 뭐랄까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왠지 모르게 저랑은 결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도 자주자주 하라는 말에
진짜 어른들끼리 대화나 하시지.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냐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긴 했지만 그 뒤로 서로 연락을 나눌 일도 없었고 그런 식사 자리에 가서 얼굴을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손주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업하는 집안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저는 악착같이 서울에서 버텨냈습니다. 강원도랑은 다르게 학구열에 불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성적 자체가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서울과 교육 환경 자체도 다르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달랐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도 좀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내신이라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를 다녀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시험을 딱 치렀는데 뒤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너무 쪽팔려서 죽어라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간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학을 결국 수도권에 있는 4년제 학교로 가게 되었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기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남들처럼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면서 제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부터 광탈을 하는데 대학을 다시 가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강원도에 내려가서 우리 할머니 수발이나 들면서 살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다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오랜 연을 이어가신 그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던 노인분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인분 덕분에 저희 아버지께서 취업도 잘 하셨고 승진도 척척되어서 이사 자리까지 차지하실 수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의미로 은인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노인분의 손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살 때 만나고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 거의 12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 유학물을 먹어서 그런 건지 사람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 그 효진이 맞지? 여기까지 발걸음해줘서 너무 고마워. 혹시 연락처가 바뀌었을까? 아니, 번호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때 내가 준 번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내가 휴대폰 정리를 안 해서. 예전 번호들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 내가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시간 괜찮은 날 보자. 저는 당연히 인사치레인 줄 알고 알겠다고 했죠. 사실 12년 만에 보는 건데 먼저 말을 걸어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반말로요. 사람이 내향적인 줄 알았는데 외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하고 놀란 것도 잠시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나서 2주일쯤 흘렀는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밥을 먹자고요. 얼굴 보고 단둘이 밥을 먹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와줘서 고맙다고 밥을 사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난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땐 꿈일 줄도 모르고 범생이 같은 이미지를 팍팍 풍겼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은 꽤 멀끔하고 외국물을 먹다 온 사람 같은 느낌을 풍겼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효진이 네가 밥 먹자는 말에 거절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 기쁘기도 하고. 기쁠 일이 뭐가 있다고. 할아버님 이름 유감이야. 유학을 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국에 들어온 거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미국에서 박사까지 다 따고 사실은 그쪽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 너는 무슨 일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는 게 꽤 많았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그때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백수 생활 4년 차, 오죽하면 고시생인 척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29살이나 먹었는데 백수라고 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난감해하면서 말끝을 흐리니까 취업은 사실 천천히 해도 되는 거라면서 마음에 잘 맞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더라니까요. 보통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에게 위로랍시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아직 취직이 안 됐나 보다 할 때마다 저를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말로 들렸어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에 저희는 자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저희 둘이 아주 오래된 친구인 것 마냥 서로의 이야기를 꽃 피우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낯가림이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자마자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기업에 이력서를 낼 때 중요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4년이나 되지 않던 취업이었는데 이력서를 조금 수정한 것만으로도 1차 합격이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사람과 면접 준비까지 했어요. 면접관이 되어서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고민하고 수정해서 답변들을 만들어냈고 그런 모의 훈련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 사람 덕분이었어요. 죽어라도 안 되던 취업이 딱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입을 씻을 수 있겠어요? 무려 6개월이나 저를 도와주었는걸요. 제가 크게 취업턱 한번 내겠다고 한 날 그 사람은 저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처음 17살 때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고 뭐 하나 그런 눈치가 없었는데 제가 딱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올 때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젠가 우연히 한 번쯤 보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갔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를 다시 마주했을 때 17살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따로 밥 한 번 먹자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고 저랑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 6개월 동안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29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연애를 둘 다 처음 해봐서 삐걱거림도 있었고 남들이 흉을 볼 정도로 닭살을 떨기도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람처럼 열렬하게 사랑을 했어요. 사실 주변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자체가 점점 기울고 있었거든요. 시할아버지께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일군 사업이라 시아버지께선 이런저런 부담이 많으셨었나 봐요. 회사를 잘 일으키겠다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중이었고 아무래도 옆에서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남편을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또 어느 정도 경영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중이었어요. 예전만치는 못했지만요. 그 덕분에 저희가 데이트를 할 시간이 줄어들었죠. 나이 30에 연애한 지 6개월 차. 한창 불타오를 시간인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그게 다른 회사도 아니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애가 달았던 것은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에게 냅다 알이 큰 반지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연애를 하자는 고백도 당황스러웠는데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도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나는 우리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일이 계속 바쁠 수도 있잖아. 나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효진이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거 혹시 내 욕심이야?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알이 큰 반지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나머지는 괜찮아. 그래, 결혼하자 우리.
남편은 그제서야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외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외할머니가 장군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외할머니께서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만 쯧하고 혀를 차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놈을 데려왔어? 여긴 왜 왔어? 니들이 좋으면 결혼도 알아서 하는 거지. 이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 오늘 바쁜 날이니까 얼른 가라. 여기 있어봐야 좋은 꼴 못 보니까. 아유, 할머니, 나왔는데 뭐 먹을 거라도 안 주고 이렇게 내쫓는다고? 귀신들 밥 주는 곳에 와서 무슨 먹을 것 타령이야. 어휴 가. 여기 있다가 괜히 이상한 거 홀리지 말고 결혼식 날에나 보자. 음산한 분위기까지 있으니 남편도 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신기해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보였지만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참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겁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부모님들께서는 모르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입을 떡 벌리면서 황당해 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부모님들께서도 얼마나 놀라실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무조건 결혼을 할 거라고 저에게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결혼을 하겠다고? 둘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결혼이라니.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다시 한번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고요. 이게 인연이지 않을까요,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내가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하마. 효진이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뭐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다. 하느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모시지 않아.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혹시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 천주교 집안에서 무당집이랑 인연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니? 아, 어머님, 그건 너무 고루한 생각이지 않겠어요? 종교는 자유예요. 그리고 효진이가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신을 어떻게 모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우리 사돈집이 무당이라고? 아유, 나는 절대 용납 못해. 아니 신내림이라는 건 그 대물림 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 효진이네 어머니가 멀쩡한 걸 보면 효진이 너한테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니? 아유, 어머니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너 TV 안 봤어? 신내림인지 뭔지 안 받아서 집안에 화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하는 거 못 봤냐고. 아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그런 건 또 믿으세요? 어이구, 아니 누가 믿는다고 그랬니? 다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소리지.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옮겨 붙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 옆에서 고생하는 꼴? 아유, 나는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의 반대를 심한 편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저도 고민을 해본 일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신내림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외할머니께서 모시는 장군님이 저를 점 찍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림굿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겁을 먹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또한 진심을 다해서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무당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관계 못 맺는다고 머리까지 싸매고 누우신 시어머니께 폭탄 선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본인이 다시 공부를 해서 신부님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으로 유학이라도 가겠다며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손주 구경도 못할 것이고 연락도 안 닿는 곳에 가서 신부님 생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버린 거죠. 남편이 또 한다면 한다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신부님이 될까봐 두려웠던 시어머니께서는 장장 한 달간의 반대 끝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신부님이 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내가 못 이기겠다 싶더라. 아니 내가 결혼 허락을 할 테니까 대신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조건이요? 저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말이다. 여전히 너희 집안에 대물림 될지도 모르는 그 신기가 너무 무섭구나. 너한테 그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친정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정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그건 저에게 천륜을 저버리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적어도 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진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네가 자식을 낳는 것도 미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건을 붙이시는데 저는 오롯이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혼을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 남편과 보내는 시간 말고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결국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건 우리 둘이서 충분히 더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한들 정말 저희 집에 가는 걸 맞겠냐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시어머니께서 고집을 꺾으셨으니 나중에도 분명 꺾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결혼을 하자고 졸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결국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친정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내림이 걱정된다고 말을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욕심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옆에서 위로를 해준 것은 남편이었어요.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누구보다 노력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입으셨을 우리 부모님께 대신 사과를 해주셨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결혼 선물로 집까지 한 채 해주셨어요. 집 덕분에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셨죠. 사실 신혼집이라는 게 결혼하면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산이기도 하고 걱정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과 저는 30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이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딱 한 가지,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만 빼고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친정에 가는지 안 가는지 감시를 하셨었어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될 일이라고 하셨고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더라도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집이라는 곳은 터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옛말에 남자가 대들보다 하는 것처럼 집안 기둥에서 모든 기운이 나온다고 하시며 저에게 집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어쩜 저보다 더 무속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시댁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히 명절에는 재산이 뭐니 그런 거 드리는 집안이 많지 않냐고 외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제사는 절대로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친정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명절이라고 허락을 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친정 부모님도 밖에서만 얼굴을 잠깐 보는 걸로 만족해야 했고 강원도에 있는 외할머니께는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노화로 인해서 장기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외할머니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 남편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거기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외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니 옆에서 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강원도를 떠날 마음이 없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서울 생활을 전부 정리하시고 강원도에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 날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눈에 불을 켜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서 꼼짝없이 시어머니 감시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결혼 3년 차라 임신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를 가지겠다고? 어머, 얘 절대 안 된다. 손주에게 신내림이라도 오면 어떡해? 그리고 원래 귀신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들러붙는다고 하지 않니? 너희 외할머니께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데 그 외할머니 뒤에 붙어있던 장군님이 우리 손주한테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 네? 어머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이 상해요. 신내림이라는 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기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대물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엄마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지만 무병이나 내린 곳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니야. 그 집안의 무당이 사라지면 누구 하나 신내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주어들은 지식들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강원도로 가셨고 저는 그 뒤로 친정 부모님과 밖에서 만나는 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강원도 근처에 간다는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댁 집안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받아서 운영을 해오던 사업이 정말 팍 꺾이게 되었거든요. 남편까지 불러들여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번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 사업을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사업 자금이 계속 부족해져 저희 신혼집까지 금매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사업이 너무 기울어서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구나. 일단은 회사를 원상복구 시켜놔야. 네, 아버님. 어쩔 수 없죠. 저희 집 팔아서 막을 수 있는 규모라면 다행이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저희는 결국 돈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시댁에 들어가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분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월급이 반토막이 났고 제가 벌어오는 생활비로 대부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끝에 언젠가는 빛이 들어올 거라고 가족들 전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달콤한 희망은 꿈이 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불안해하셨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 시아버지께서는 체력이 바닥난 듯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짊어지고 있었던 짐은 고스란히 남편이 떠안게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의 목까지 일을 해내야 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고 했지만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사업에 대한 빚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까닥하다가는 시할아버지께서 밑바닥부터 일궈오신 사업을 말아먹게 생기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추궁하셨어요. 너 혹시 우리 몰래 친정에 다녀오고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사람 서운하게. 합가를 한 이후에 어머님께서 매일같이 지켜보셔서 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과는 전화통화만 했다는 걸요. 저도 주말에 저희 외할머니 보러 강원도에 가고 싶은데 워낙 지금 상황이 정신없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니. 전화를 해서 그 기운이 넘어온 건가?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저요, 주말에 저희 외할머니 간병 한번 해본 적 없어도 아버님 병실은 꼬박꼬박 찾아가요. 저 임신하고 싶다고 아이 가질 준비 중이라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 이런 취급받는 거 정말 불쾌합니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의 믿음이 있는데 자꾸만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본인의 기도가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기운이 저희 집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본인이 원망을 할 대상 하나를 정해놓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된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대상을 저희 집안이라 정하셨던 것입니다. 본인 기도가 모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장군님이 그 기운을 맡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으셨나 봐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런 힘든 시간도 다 경험이 되는 것이라면서 보란 듯이 위기를 이겨내서 다시 성장할 거라고 안심하라고 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파서 누워 계시는 외할머니께 액땜 부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눈도 뜨지 못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울기만 하셨어요. 집안 사정은 점점 안 좋아져서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서 꾸민 시댁집을 팔아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없게 될 정도로 인원이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가라앉는 배에 탑승하고 싶진 않잖아요. 시아버지 병원비도 감당을 해야 했고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댁집을 정리하고 방이 2칸짜리인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니 시어머니께서는 이사 가는 날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어요. 그게 비단 집이 작아져서 흘린 눈물은 아니셨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성당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 틀어박혀서 우울증이라도 온 사람처럼 외롭게 사색에 잠겨 계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의 일을 처리하느라 집에 와서도 쉬지 못했고 주말에는 이쪽 저쪽 거래처를 돌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저는 평일에 회사에 출퇴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주말에는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했죠. 저희 가족은 정말 위태위태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번아웃이라도 오게 되면 모든 걸 와르르 놓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며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강원도에 와서 며칠 쉬다 가면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제안도 하셨어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니까 2, 3일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친정에 가서 쉬다 오겠다고 하면 집안 말아먹을 소리 한다고 화를 내실 것 같았거든요.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쯤부터 시어머니께서 주말마다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우울증이라도 온 사람처럼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어딘가 나가시는 게 반가울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성당에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병간호할 테니까 어머님도 바람도 좀 쐬고 그러세요. 그래, 나도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남편 좀 지켜봐줘. 어차피 하루 종일 눈도 안 뜨고 자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할 거 하면서 수고 좀 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시선도 맞춰주지 않으시고는 그렇게 말을 하셨죠. 그리고 명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에 가고 싶다고요. 어머님께서 싫어하실 거 알고 있지만 저도 친정에 못 간 지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부모님께서 강원도에 내려가신 지도 3년이 다 되어 가고요. 이번에는 저도 외할머니 좀 뵙고 싶고 해서 그런데 강원도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할머님이 아직 많이 아프시니? 아니요. 3년 전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다가 지금은 부모님께서 같이 지내시니까 많이 호전되셨어요. 다시 전 보러 오는 손님들도 간혹 받으신다고. 아휴, 그래. 내가 어떻게 천륜을 끊겠니? 그러려다가 벌 받은 걸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남편이 아파 보니까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할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 이번에는 가서 좀 쉬다 와라. 정말요? 저 정말 강원도에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라니까. 우리 아들도 요즘 힘들어 죽으려고 하던데 같이 가서 요양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와라.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가 하는 거라잖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쿨하게 갔다 오라고 말을 해주실 줄 몰라서 제 어안이 다 벙벙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강원도에 가자고 말을 했고 남편도 놀란 얼굴을 하고 시어머니께 정말 강원도에 다녀와도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다녀와도 된다면서 명절 첫날 가서 3일 동안 푹 쉬고 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동안 친정에 못 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니 앞으로는 자주자주 가자고 하면서요. 저는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강원도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강원도로 내려가신 뒤에 정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할머니의 집이라서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 들었어요. 제가 미리 선물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출발하는 아침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 쥐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동안 사돈어른께 내가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서 귀하다는 인삼 세트 하나 준비했다. 이거 뿌리부터 꼭꼭 씹어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 꼭 외할머니께 드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잘 전달해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차가 멀어질 때까지 배웅을 해주셨어요. 인삼 세트를 품에 꼭 끌어안고 강원도로 향하는데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기분이 가벼웠어요. 휴게소에 들러서 감자구이도 사 먹고 했는데도 여유 있게 출발을 해서 그런 건지 점심시간쯤 맞춰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외할머니 댁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달려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딸이 온다고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주차한 것도 아니었는데 차에서 뛰어내려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확 끌어안았는데 엄마가 저를 탁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죠.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삐지기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딸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동안 전화만 했지 얼굴은 한 번도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외할머니께서 아프기까지 하신데 양심이 콕콕 찔렸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 못 와서 삐진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엄마 많이 화났어? 할머니는? 내가 뭐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하겠니? 예전에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어. 내가 무당딸로 살면서 그런 수모 한 번 못 겪었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래?
할머니가 나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아휴,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네가 온다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큰 닭까지 사다가 백숙 푹 끓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네 할머니가 너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겠니? 아니, 지금 와서 갑자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별말 없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굳이 강원도까지 오게 해서는 왜 그냥 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할머니가 괜히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겠니? 할머니가 워낙 가족들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긴 한데 갑자기 그랬다니까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효진아, 아무래도 네 할머니가 너 오지 말라고 돌려보내라고 한 뒤에 나와보지도 않고 입 꾹 다물고 신당에 계시는 게 이상해. 저기서 뭘 하시는 건지 나한테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신딸 한 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는 확실히 수상해도 뭔가 많이 수상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으니까 너 일단 그 시댁으로 돌아가 봐라. 아유, 나 지금 막 왔는데 다시 서울에 가라고? 차도 막히는데? 엄마, 그냥 나 내일 가면 안 돼? 얘, 네 할머니가 저러는 게 영 찝찝해서 그래. 노친네 지금 체력도 모자란데 신당 들어가서 뭘 하겠니? 저기는 장군님 오실 때만 들어가는 곳이잖니. 장군님이랑 뭘 하는 건지 아유 모르겠어. 절대로 들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너 할머니 말 듣고 가보는 게 좋겠다. 엄마도 이상해서 그래. 주차를 하고 온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보는 엄마인데 이렇게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것도 시어머니께서 무려 5년 만에 허락해 주신 친정집 방문이었잖아요. 남편은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한번 친정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다음부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주말에 와서 하루 자고 가면 되는 거니까 괜한 걱정거리 남기게 하지 말고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엄마께 시어머니가 주신 인삼 세트를 전달하고 아버지랑도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왔죠. 기껏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30분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서울로 와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외할머니께서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속으로 삼켰죠. 남편은 제 표정이 영 좋지 않으니까 서울에 도착을 하면 영화라도 한 편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 연휴라 재밌는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한 것 같다고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남편이 고마워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저녁에서야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강원도에 있을 줄 아실 테니까 몰래 조용히 들어가서 놀래켜드리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바깥 활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그런 소소한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께서 당장 집에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 또 시어머니 마음이 찝찝할까봐 놀래켜 드리면서 어머님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하자고 남편이랑 말을 맞췄죠. 그렇게 조용히 몰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장에 처음 보는 신발이 3켤레나 있더라고요. 뭔가 싶은 순간 익숙한 북소리가 텅 하고 울리는 겁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어두컴컴한 거실을 지나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안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저희 부부는 정말 경악할 광경에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촛불 여러 개가 켜져 있고 안방 침대,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 위에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은 무당이 흰 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고 그 바람에 시선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안방에는 무당을 도와주는 신딸, 북치는 남자, 무당,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마에 부적을 붙인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만이나. 아유 깜짝이야. 아니 너희는 강원도에 간 거 아니었어? 왜 벌써 왔어? 저희 할머니가 영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집에 가보라고. 아니, 무당을 불러서 지금 구슬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천주교라서 무당 집안 피가 흐르는 저를 그렇게 반대하시고 친정에도 5년이나 못 가게 하셨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변명을 하려는데 남편이 안방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침대 위에 웬 인형이 놓여 있는데 인형에 대못이 박혀 있고 부적까지 둘둘 감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고 경악할 만한 것은요. 그 인형이 누워 있는 자리가 제가 눕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태만 봐서는 저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듯한 그림이었어요.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인형을 집어 던져버렸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을 말리셨습니다. 저는 경악스러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풀똥이 너한테 튄단 말이다. 화를 네가 입게 된다고.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마치 오랜 시간 신당을 섬겨온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경악스러웠어요. 저는 그 인형의 대못을 받고 부적을 쓰는 굿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살을 날리는 굿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상을 정해 살을 날리는 굿이요. 당연히 그 대상은 저였겠죠. 남편이 무당을 끌어내렸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개판이 되고 나서야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재기를 위해서 저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이 기울고 있었던 시댁 상황을 어떻게든 돌리고자 그 모든 화를 제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굿이었던 거죠. 저희 집안에 신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무당은 저에게 귀신을 씌우기 딱 좋다며 저를 제물로 바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굿을 저희가 출발을 한 아침부터 3일간 내내 진행을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확실하게 한 방에 살을 날리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친정에 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출발을 하자마자 무당이 와서 살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실을 할머니의 장군님이 느끼신 거죠. 장군님께서 할머니한테 저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었고요. 명절에는 조상 귀신들이 줄줄이 대들보를 통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살을 날리는 굿을 할 때 효과가 더 좋다나 뭐라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저는 숨도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무당은 저희 집안에 신기가 있어서 살 날리기가 딱 좋다며 비싼 돈을 받고 굿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제가 전부 입으면 사업의 부활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무당의 말을 신봉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굿이 저희 생명을 건 거래라는 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더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신내림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결혼을 반대하고 친정에 5년이나 발길을 끊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굿을 하고 있다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중적이어도 이렇게까지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 사업이 기울게 된 시작이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니? 나는 늘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잘 되고 있는 사업 말아먹은 건 엄마 때문이라고요. 엄마가 노후된 성당을 새로 짓겠다고 성당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엄마가 다니던 성당 신부님 사리사욕을 챙기다가 걸려서 제적당하셨다면서. 엄마가 건축 헌금인지 뭔지 그거 낸 돈만 10억이에요, 10억. 그것도 아빠 회사 돈으로. 예, 그게 다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는 일 아니겠어? 문제는 그 돈을 신부님이 꿀꺽하고 도망쳤다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잖아. 그동안 뭐 봉사료다 뭐다 해서 쏟아부은 돈이 수억인데 엄마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던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성당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요. 사실 성당은 그런 걸 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다니셨던 성당 신부님이 사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시면서 본인도 억울하다 하셨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살지 못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벙찐 얼굴을 하셨죠.
남편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줄줄이 쏟아내는데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고 중소기업이었는데 그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대놓고 사용하신 시어머니 때문에 재정에 구멍이 슬슬 생기기 시작한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었죠. 집까지 팔아치웠음에도 정신을 못 차린 시어머니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고 남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와의 인연을 정리하겠다고? 차원련을 끊겠다는 거야? 엄마도 우리 와이프와 처가댁 여운을 끊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엄마는 되고 남이 하면 안 돼? 엄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네가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남편도 누워있는데.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요. 엄마한테 자금 원룸 하나 얻어줄게. 나가서 살아. 예, 갑자기 그러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도 그럼 주는 거지? 엄마 힘으로 스스로 살아봐. 엄마 아직 60이야. 일자리도 찾으면 있을 거고 엄마가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는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가 벌어서 쓰라고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정말 다음 날부터 바로 원룸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하고선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나가는데 제 남편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셨습니다. 내가 미친 거다. 내가 감히 하느님을 두고 다른 신을 모시려고 했으니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짓을 절대 안 하마. 너 친정도 마음껏 다녀오게 내가 해줄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도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시라 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 앞을 서성이며 저희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은 지 3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강원도에 갔습니다.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저희 부모님과 외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외할머니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 동영상을 하나 찍으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외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의복을 차려 입으시더니 펄펄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30초가량 뛰시던 할머니께서 딱 멈추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손녀에게 살을 날리는 순간 너희는 2배로 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동영상 촬영을 끝내라 하시곤 의복을 벗으시더라고요. 그 영상만으로도 경고가 될 거라고 시어머니께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영상을 보시곤 놀라서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로도 잘못했다고 비시는데 답장 안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 아닌가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덕에 남편과 저는 한결 돈독해지긴 했지만요. 그 이후 남편의 사업은 점점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안의 우환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절연을 한 뒤 일이 풀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바쁩니다. 남편은 풀려가는 사업에 다시 웃기 시작했고 저는 아직 비밀이지만 임신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5주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깜짝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 줄줄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저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지난 과거일 탈탈 털고 제 뱃속에 자리 잡은 새 생명과 새 출발을 해보려고요. 우리 남편도 자상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세 식구에게 펼쳐질 미래를 그리며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